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9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달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가 정기 국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시회예요. 그러니까 국회도 웃겨요. 9월 달부터 12월 거의 100일간만 일해요. 그쵸? 그래서 9월 2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이제 개회가 되는데, 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9월 2일 날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9월 4일 날 민주당,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4일, 국힘당이 5일.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은 하겠죠.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국힘당은 추경호가 합니다. 추경호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회의원이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이 4일날 그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거고, 5일은 국힘당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9일부터 12일 9월 9일부터 12일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9월 달은 정기국회니까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죠. 뭐 총리 나오세요, 국방부 장관 나오세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라 그랬고, 첫날은 뭐 정치 외교 안보, 그 다음에는 뭐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9일 10일 11일 12일 4일간에 걸쳐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안건 처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본회의는 9월 26일 날 열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국정감사가 있겠죠. 국정감사는 10월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10월 7일부터 25일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 9월 달부터 이제 의원실들은 되게 바빠지고, 그러니까 의원실들이나 각 부처들은 국정감사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국힘당이나 아니면 지금 정부 산하 부처들은 의원실에다가 이제 국감 자료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러분들이 제 일정 얘기를 들어봐도 대정부 질문이나 어떤 국정감사나 이거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여태까지 우리가 청문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왔던 의혹들, 미진한 의혹들, 뭐 독도 지우기 문제나 여러 가지 친일 외교적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국회가 이제 8월 달 지나고 국회 9월 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마 이제 추석 기간에는 아마 국회 보좌관들은 한 며칠 못 쉴 거예요. 대부분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국회 이제 정기 국회가 9월 2일 날 열린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명품백,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열었죠. 지금 그래서 9월 6일 날 개최된다고 합니다. 9월 6일 날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유효식행이라고 제가 분명히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원석이가 이 자기 총장 임기 내에 종결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왜 이거는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원석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법리적 검토가 잘 된 것 같다라고 지 입으로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법리적 절차상 뭐 검토가 잘 된 것 같다.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법리적으로나 절차상으로 검토가 잘 된 것 같은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왜 엽니까? 앞뒤가 안 맞죠? 법리적으로 검토도 잘 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왜 열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로. 이거는 봐주기 위한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리지만 그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원석이가 윤석열에게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끝까지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상 아주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수사심의를 여냐고. 수사심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나 수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맞냐 불기소하는 게 맞냐라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맡기는 건데, 분명히 검찰총장 결국은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검찰의 자료만 보고 그걸 검토하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어지기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김건희 무혐의 주려고 이제 검찰이 짜 맞힌 시나리오대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하와이 여행 갔을 때 갑자기 용산의 행정관을 전 코바나 콘텐츠의 직원을 불러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제가 깜빡 하고 여사님이 반납하라 그랬는데 제가 반납을 안 했습니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그 행정관 조사하자마자 갑자기 김건희가 어떤 경호처로 콜검 검사들 빨리 들어와, 빨리 휴대폰 내고 폭발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신분증도 내고. 검사들이 씨발 무슨 조사를 하러 갔는데 지네 아예 다 껍데기까지 털리고 와갖고 뭔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김건희를 출장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이원석이까지 패싱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중앙지검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갑자기 전주지검장에서 올리고 이창수가 사실상 김건희 수사를 전면에서 지휘를 하고 다 짜놓은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건희 사건은요, 이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거 그렇게 법과, 그러니까 사실까지 나오신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어려운 사건,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어떤 죄를 박근혜에게 뒤집어 씌웠냐면요, 포괄적 뇌물죄, 거기다 묵시적 청탁, 지네가 했던 거예요. 포괄적 뇌물죄와 묵시적 청탁,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 등의 법리를 동원해서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시켰었어요. 그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김건희가 받은 것도 결국은 윤석열에게 영향이 끼칠 수 있으니까 포괄적 뇌물죄가 될 수 있고 묵시적 청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 맞잖아요. 공범이잖아요. 응?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윤리는 망했다. 사망 선고입니다. 예전에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보정부, 우리 민주정부가 탄생을 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문재인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아예 기존에 썼던 휴대폰은 꺼버리고 새로운 휴대폰을 장만할 정도로 과거에 본인에게 알던 친구들이나 인맥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까봐 그 정도로 조심하면서 살았거든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근데 이제는 누가 봐도 영상으로 남아있고 그 영상에는 비올백 받는 장면이 있고, 그 최재형 목사는 이 물품을 전달할 때 청탁 의사가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현 목사가 자기는 청탁 의사가 있어서 김건희를 만났다라고 실토를 해도, 그리고 받은 사람은 곧바로 돌려주지도 않고 어디서 썩히다가 갑자기 똑같은 백이라고 갖고 나오고 보여주지도 않고, 이거는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사망이에요.
앞으로 누가 어떤 앞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의 부인이나 어떤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뭘로 처벌을 할 겁니까? 안 그래요? 뭘로 처벌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창피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가 날로 늘어날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르는 거는 부패 지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의가 됐잖아요. 이 심우정의가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오빠 김진우입니다. 김건희 오빠가 아니라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뭐 물론 안 나오겠죠. 참고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왜 그러면 법사위에서 김건희 오빠 김진우 언제 인사청문회가 있냐면 3일 9월 3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얘가 알다시피 이 심우정이랑 김건희 오빠 김진우랑 휘문고 동창이에요. 휘문고 동창이라서 지금 여의도나 용산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뜬금없다라는 소리가 많았거든요. 검찰 내에서도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다는 게 그 이유가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검찰총장 후보자를 사실상 심우정을 추천했다. 그래서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김 씨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김건희 오빠 그냥 집안이 국정농단 집안입니다. 엄마부터 오빠까지 심지어 동생은 말레이시아에 짱 박혀 있다라고 있는 소리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카더랍니다. 말레이시아에 김건희의 동생이 있잖아요. 잘 요것도 얘기해 줄게요. 김건희 동생이 말레이시아에 있잖아. 이거 어디까지나 내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의혹이에요. 오빠는 국정농단 뭐 하고 있고 김건희의 동생이 말레이시아에 있다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마약 사건 어디서 들어왔죠?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에요. 우연이겠죠. 그렇죠? 우연이겠죠. 예, 김진원이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이번에 마약 사건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걸렸어요. 취재 중이긴 한데 우연이겠죠. 그렇죠? 우연이겠죠. 나중에 밝혀지게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심우정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저는 그냥 카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 용산 관저에 어떤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마이TV에서 계속 용산 관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시설 공사를 벌였다. 그리고 영세 업체인 C사 조그만 그 영세 업체가 대통령실 관제 공사를 했다. 그것도 인테리어 업체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따냈냐 하면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가 계속 용산이 증축을 한다는 소리가 많았어요. 계속 증축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입니다. 용산에서 계속 증축한다는 게 여기를 증축하고 여기를 증축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확히 보이면 이 증축을 한 데가 여기라고 합니다. 요쪽과 여기인데 여기가 드레스룸, 여기가 사우나래요. 용산에서 드레스룸을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고 여기가 사우나라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드레스룸이랑 사우나를 쓸까요? 2층
2층 김건희가 쓰는 거 맞죠? 2층 대통령 관저 2층 공간을 약 13평 한 14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확장을 했대요.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알겠죠. 이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인데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오늘 또 윤석열의 막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윤석열이가 또 집권 3년 차에 또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원 국가 채무가 늘려 일하기 어려워. 그냥 계속 이렇게 떠들어야 돼요. 집권 3년 차인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하면 그래 전 정부가 너무 국가 채무가 늘어나서 네가 일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해 줄 것 같아. 문재인 정부 8년 차입니다. 7년 차입니다. 문재인 정부 7년 차야?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경제 비상 상황과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나라만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 채무가 늘어났고 모든 나라가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그 와중에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넌 뭐 했는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 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400조 원 국가 채무 때문에 일하기 어려우면 내려와. 안 그래요? 뭐 일하기 어려운 놈이 뭐 왜 앉아 있어? 그리고 국가 채무 걱정하기 전에 용산부터 돈 좀 줄여라. 대한민국 내년도 예산도 긴축 재정으로 짜놓고 용산만 예산이 항상 늘어나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29일 국정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취임 후 3년 동안 국정 브리핑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용산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 브리핑 때 무슨 얘기를 했죠? 느닷없이 영일만 140억 배럴 석유 쳐 나온다고 했었죠? 야, 석유 뉴스는 왜 없어진 거냐?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나 진짜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얼마 전까지 석유 나온다고 난리를 치고 연병을 하더니 야, 석유 어디 갔냐? 왜 여론 떠보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끝난 거야? 첫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석유 140억 배럴 나온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번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는 뭐 이제는 뭐 금광 나오냐? 다이아몬드 광산 나오냐? 안 그래요? 첫 번째 국정 브리핑 포항 영일만에서 140억 배럴 석유 나온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 금광이나 다이아몬드 광 나오지 않은 이상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이버 범죄 국가 안보 위협하는 수준. 최정의 사이버 인력 양성에서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을 박차하겠다. 요거를 제가 좀 반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윤석열이가 사이버 범죄 국가 안보 위협하는 수준.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안보는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이버 범죄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정부 선동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것. 선동 가짜뉴스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민낯을 공개하는 것들을 모두 가짜뉴스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판하면 가짜뉴스, 자기를 욕하면 반국가 세력. 정부 선동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것. 그러니까 주변에 김문수, 이진숙, 그 다음에 그 독립기념관장 누구죠? 그런 인간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윤석열이가 접견을 했는데요. 강력한 대북 억제력 보여줘야라고 하면서 미국의 어떤 리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의 업적 국제사회가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했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팔아 처먹으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밀어붙인 인간, 미국의 속국이 되는 인간. 미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했죠. 단 한 번도 한미일 군사동맹은 입에도 꺼내지 못했는데, 보수정부가 생겨도 못했는데 윤석열이가 역사 왜곡과 일본에 대한 추종을 하면서 미국의 입맛을 맞춰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대통령은 없죠. 국제사회가 오래 기억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오래 글로벌 호구로 기억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과 외구들이 지금 윤석열과 외구 지도부가 30일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동훈이 반바지랑 윤석열이랑 외구 지도부 그다음에 총독 조선 총독이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죠. 니들 앞으로 내가 보면 같이 밥 먹을 일 없을 것 같아. 앞으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논점은 뭐냐? 김건희랑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나 어떤 그 얘기가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반바지가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얘기를 윤석열 앞에서 꺼내지는 못하겠죠. 그 다음에 김문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갖거나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장관 자리를 준다든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관직을 주면 누가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 윤석열이가 뭐 한 자리 부탁 좀 맡아주시죠 하면 누가 맡겠냐고요. 이런 자들이 맡은데 진짜 최악 중에 최악. 점점점 저는 이진숙이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이진숙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냥 구제의 분류. 저는 김문수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반국가 인사는 김문수구나.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반국가 인사는 윤석열이구나. 그냥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웃긴 게 김문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제시대 때 우리 태어나시거나 일제시대 때 살아계셨던 우리 선조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국적이 일본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김문수대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는 을사늑약을 늑약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국권을 침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말대로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 발언은요. 그럼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쿠데타 세력이고 내란범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독립운동은 내란이야? 우리가 전부 일본인이었어. 그럼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외친 건 쿠데타 아니면 내란이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미친놈이죠 그냥. 이런 놈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킬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반국가로 간첩죄로 사용시켜야 돼요. 제가 보면 이런 새끼들이 관직을 얻는다는 자체가 저는 김문수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노조가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투쟁한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야, 노동에다가 노동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던 인간이 노동부 장관이래요. 노동자들에게는 불법 파업은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자가 여러분들 노동부 장관입니다. 김문수를 욕하기 전에 이런 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윤석열의 그런 똑같은 놈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우리가 무슨 밀정 이런 얘기들을 하죠. 지금 뭐 뉴라이트가 지금 설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밀정이 있다. 그 밀정이라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 뉴라이트라는 일본 간첩 새끼들이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는요, 대한민국이 들어있지 않고 대한민족이 들어있지 않아요. 모두 그쵸. 잘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그 당시에 모든 조선인들은 일본 국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학문의 자유라고 이걸 인정을 해주겠냐고요. 일정 따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일본을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거 누군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게요.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위롭게 하는 자, 권력의 기생의 돈과 밥을 먹는 자, 민족 정기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 이 새끼가 밀정이에요. 누군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김문수가 진짜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문수를 누가 임명을 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김문수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했죠.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탄핵 사기다. 그쵸? 나는 너무 웃겨요. 김문수 인사청문회 때 박근혜 탄핵은 사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뭐가 되고 지금 국힘당의 당대표 한동훈은 뭐가 됩니까? 그죠? 웃기죠? 박근혜 탄핵은 사기다라고 떠드는 놈이 그 사건 제가 수사했습니다. 이 도라이 새끼야? 이거야? 윤석열이 지를 임명했는데 박근혜 탄핵은 사기다라고 하면 그 사기친 놈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응? 말도 안 돼. 서로. 응? 그 당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그 다음에 실무자 한동훈. 그냥 이런 새끼들이 지금 저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라이 또 하나 있어요. 한때 안철수 빠였던 김민전이라는 교수 여러분들 알지? 경희대 뭐 국제대학원 뭐 외교학과 교수인가? 그때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총기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시위세를 만들어야 된대. 시위세.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어요.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제가 봤더니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 그 시위를 어떤 관할하는 경찰들이 매주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낭비되고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시위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얘가 과연 시민단체에게 집회 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 응?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이래요. 내가 왜 이걸 바보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 위에 시위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들이죠. 이거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이 없는 거야. 응? 이 여자의 발언을 하나하나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응? 시위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응? 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뭔데? 응?
이런 게 지금 국힘당 외교 최고위예요. 최고위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할게요. 지금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진숙 통해서 방송 장악하려다가 KBS까지 다시 원상태로 될 위기에 처한 윤석열. 방송 장악 스텝 고인 윤석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거는 아마 행정소송 가면 이길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유일하게 이거는 막을 길이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법원에서 왜 이길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그 전부터 계속 법원에서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과 대통령 목이 2명이에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1명씩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인 체제는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그 운영 규칙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매번 법원이 제동을 걸었었거든요. 과거에 그 박문진 이사 중에 1명을 직무집행 가처분을 저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걸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아마 그 요번에 MBC 박문진 이사 임기가 다 된 박문진 이사들이 그 법원을 상대로 이진숙이가 임명한 새로운 신임 박문진 이사들을 효력 정지를 시켜달라라고 했더니 이게 효력 정지가 되면서 왜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냐면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위에 2명만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문헌이 충실한 해석일 뿐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위원회의 구성으로 전체 회의를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인은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 상임위원으로 합의체입니다. 행정기관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꼼수를 부려갖고 야당 추천위원은 임명을 하지 않고 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가지고 2인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사실상 법원에 철퇴를 맞았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왜 스텝이 꼬였다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런동일 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진척한 거죠. 런동관이가 추진했던 것은 KBS 장악을 위해서 이사회 교체를 하고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니까 도망갔죠. 그 다음에 그 김홍일이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YTN 민영화와 MBC 박문진 이사 교체를 사실상 만들어놓고 바닥을 만들어놓고 했더니 마지막 종결자로 런진숙이 아니라 이제 박힌진숙이죠. 이제 잡혀 런진숙으로부터 박문진 MBC를 교체하기 위해서 MBC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준숙이를 마지막으로 박문진 이사 교체해라 하고 나서 정광석화 같이 면접도 보지 않고 바꿨죠. 막 바꿨더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밀어붙였더니 런진숙은 제 임무는 이미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핵안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방송장악 끝났어 런진숙으로 이제는 도망갈 필요 없어 그냥 탄핵 당해 헌재의 결과를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법원에서 이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방송통신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돼 버렸고 사실상 새로 임명한 방통위원들도 가처분이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못해서 방통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MBC 장악을 문 건너 갔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크게 꼬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준숙이가 임명한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 정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장악에 방송 장악의 쿠데타의 제동을 법원이 건 거고 여기에 이제 하나 자기네들은 KBS를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MBC가 소송을 내는 걸 보니까 KBS의 신임들 누구죠?
KBS 신임 이사 임명을 했던 그 김홍일이가 임명을 했죠. 런던 관이가 작업을 해놓고 KBS 신임 임명 지사의 집행정지 소송도 냈다고 합니다. 야권 성향 KBS 이사 5명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있던 KBS 이사 5명이 이준석, 김태규 2인 이사 추천목으로 됐던 공영방송 그 이준석과 그 김태규가 2인이 KBS 사장 이사들도 바꿨잖아요. 그것도 임명을 사실상 취소해달라고 해서 MBC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KBS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 똑같은 상황이니까. 법원이 대립하게 되잖아.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진숙, 김태규가 둘이서 MBC 박문진 이사장이나 KBS 신임 이사들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KBS도 정지가 되면 사실상 기존에 있던 이사들이 복귀하게 되면 현재의 KBS 사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억지 논리로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박민 사장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면서 KBS를 장악을 했죠. 박민 현재 사장 아래 뭐 김희가요가 나오고 개 지랄들을 했죠. 지금 아예 무슨 NH가 됐죠. KBS가 KBS 정권의 방송으로 고쳐가는 게 되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준숙이랑 김태규가 10시간 만에 회의를 1시간 30분 만에 10시간이 지나고 회의를 1시간 30분 만에 KBS 이사 7명을 갈아치웠고요. 박문진 이사 대주주 6명을 추가 6명을 또 뽑았거든요. 아마 이것도 만약에 나오면 KBS도 다시 원점으로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법원의 판결 정말 너무 당연한 판결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권력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쓰이면 부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법은 권력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의를 지키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야말로 사법부가 권력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방송 KBS 야권 이사는 누구냐면요. 김찬태, 유일영, 이상효, 정재구, 조윤숙 효력정지를 행정법원에 이미 오늘 제기했어요. 오늘 제기했으니까 아마 이것도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얘기할게요. 먼저 김부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민주당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친노 친문 모두가 친명으로 단결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김부겸 같은 사람들은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할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김부겸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왜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저번에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동지의 언어를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 김부겸 민주당 아닙니까? 자기네 당원들에게 강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요 적들의 언어예요. 강성 노조, 강성 뭐뭐, 강성 뭐뭐는 조선일보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공격하거나 노동조합을 공격할 때 강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절대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성이 아니에요.
열성이죠, 열성. 자기 당 지지자들에게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울 게 아니라, 김부겸이를 왜 또 제가 좀 비판을 할 게 있냐면, 김부겸이 같이 국정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이낙연이나 김부겸이나 이런 자들 꼭 들어야 돼요. 저는 김부겸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어떤 레이스에 있어서 김부겸은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같은 애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낙연 같은 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김부겸은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약한 TK 지역에서도 당선이 될 만한 어떤 TK 지역의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렇죠? 김부겸은 TK에서도 국회의원이 당선될 만한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러나 김부겸 같은 민주당답지 않은 180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지키려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누가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강성으로 만들었나? 결국은 수박들이에요. 제가 진짜 수박이라는 말 안 쓰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왜 이토록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강성 지지자가 됐을지 본인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싸우지 않는 민주당, 그쵸? 야당답지 않는 민주당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당 당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거에 21대 국회에서 엄청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자들이 야당다운 야당을 원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모든 게 어떤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강성 지지자들을 바라볼 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부러워서. 자기네들은 이런 강력한 코어 지지층을 응원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일부 비명계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계속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면서 자기 당의 지지층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은 감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런 막강한 90%에 가까운 절대적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네들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명계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건 저는 환영입니다.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건 환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절대 총구는 국민의힘을 향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당대표는 DJ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거룩한 계보를 이유는 민주당의 제4대 민주정부를 수립할 그런 전통성 있는 계보를 이어갈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김대중 따로, 노무현 따로, 문재인 따로 다 각각 흐트러져 갖고 다른 정치적 사상을 꿈꾸고 다른 계파로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님의 혼자 지지자가 갖고는 절대 정권 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비명계 의원들이나 그분들이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는 건 대환영이지만 시대 정신에 따라달라. 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90% 가까이 지지를 했고 왜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본인들의 일보다 더 걱정을 하는지, 그 걱정을 끼친 게 결국은 비명계 의원들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였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 의원님들이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건 찬성이지만 먼저 당원들을 원망하지 말고 당원들에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월 16일 날 재보선을 앞두고 전국 4곳의 기초단체에서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과 광양군, 그 다음에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이 있는데, 전남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붙을 예정이에요.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오늘 조국 대표님에게 좀 쓴소리를 한마디 할까 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민주당과 경쟁하는 거는 대환영입니다. 선의의 경쟁이니까 누가 봐도. 그러나 민주당의 어떤 지자 기초단체장들이 고인물이라고 하면서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동지의 언어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호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찍어달라라고 하소연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을 고인물이라고 하면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낳는 거예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조국 장관님도 조국 대표님도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동지의 언어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경쟁은 좋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10월 16일 날 기초단체장 선거 때문에 또다시 경쟁을 해서 지지층들이 또 갈라지고 야권의 호남 쟁탈전이라고 하면서 조중동의 가십거리가 되고, 저는 좀 아쉽지만 지금은 경쟁할 때가 아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 당원들끼리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펼쳐도 거기서도 분열이 되는데, 또다시 그 기초단체장 문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다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주진보의 사람들인데,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쟁할 때가 아니라 협력할 때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후보를 내는지 그런 걸로 경쟁해라. 그렇게 선택은 호남 시민들에게 맡겨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극단적 언어로 배제하자는 소리 들려 걱정이다. 제가 얼마 전에 전당대회가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당대표님에게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문재인 친문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갈라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거기에 또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자마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같이 우리는 동지다라고 하면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재명 당대표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표가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목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친명 지지자들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우클릭을 하겠냐고요. 응?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밉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욕해갖고 뭐가 남는다고. 응? 좀 생각들을 하길 바래요. 응? 이게 다 문재인이 윤석열 배후에 있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친명이랑 또 갈라서게 하면 그게 누구를 위하는 짓거리입니까? 응? 맨날 당대표만 만들 거야? 응? 나 진짜 물어봅시다. 그런 분들. 내가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게 내 이 발언이 수박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허구한 날 문재인을 욕하고 허구한 날 조국을 욕하고 그래놓고 무슨 야권 대통합이 되고,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총구는 국민의힘을 향하자. 응? 내일 여러분들 당무 복귀합니다. 응? 내일 이제 코로나 이번 엿새 만에 퇴원을 하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내일 당무 복귀하셔갖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고요. 응?
문재인 욕하면 윤석열보다 더 문재인을 나쁜 놈을 만들어 놓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랑 윤석열의 비교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다가 이재명 당대표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의 대못을 받고 그래갖고 문재인만 욕하면 좋은 방송, 이재명 지키는 방송, 그 값싼 박수를 받으면서 슈퍼챗 쳐받고 후원 쳐받으면서 구독자 늘리고, 그게 우리 진영을 위해서 할 일인가? 응? 그게 우리 진영을 위해서 할 일이냐고. 응? 나는 너무 안심한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 응? 전 조국혁신당 당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로 묻죠. 조국혁신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나오면 윤석열 찍겠냐고, 한동훈 찍겠냐고.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 찍을 거 아니야. 왜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누가 최고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 조국이 좋아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진영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연히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이재명 당대표 찍죠. 응? 안 그래요? 근데 조국을 그렇게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이 얼마나 신물 나겠냐고. 응? 얼마나 신물 나겠냐고. 제2의 이낙연 지지자들을 만드는 거야, 지금 당원들이. 이 일부 유튜버들과 이 갈라치기 세력들이 또다시 똥파리를 양산을 거예요. 얼마나 신물나게 있으면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내가 이재명 꼴보기 싫다는, 왜 그런 말들을 만드냐고. 응?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응? 저는 이재명 당대표 진짜 혼자 있는 것보다 옆에 조국도 있고 옆에 김경수도 있고, 김경수는 친노의 적자였고 조국은 친문의 후계자였고, 친노의 적자와 친문의 적자가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손잡고 민주정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어 줄 때 진정한 친노, 친문, 친명이 하나가 돼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응? 나는 이런 자들이 박수를 받고 이런 자들의 방송을 보면서 문재인 죽일 놈, 문재인 사쿠라라는 댓글을 쓰고, 그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응?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응? 과연 문재인을 욕해서, 조국을 욕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1이라도 득이 있을까? 응? 이미 당원들에게 심판을 받은 친노 친문의 과거 비명계 정치인들은 이제는 국회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조국 장관을 욕하는 애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닌 애들이 더 많아요.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대 저들에게 정권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 비참함,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이 비참한 시국을 빨리 이겨내서 이재명의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저는 민주진보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통합될 때 결국은 대선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세력들이 통합을 해서 싸워도 저 대한민국의 수기득권 세력들과는 51대 49라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 안에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말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치고 뭐가 남냐고요. 응?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극단적 언어로 배제하자는 소리가 들려서 걱정이 된다. 우리 안에 갈등이 격해질수록 미소 지을 자들이 누구겠냐. 좀 니들 이재명 당대표가 조국은 동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국을 공격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동지를 공격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왜 찾아가겠어.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 세력을 이재명 당대표가 적대시하지 않고, 그 지지 세력도 이재명 당대표를 찍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민주주의의 어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응?
잘 들어라. 너희들 갈라치기. 응? 그렇게 이재명만 앞에서 내세우지 말고, 응?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하여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된다. 허위 과장 사실로 공격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비방 폭언하면 적이 된다. 적을 만들지 말래잖아. 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려는 자들과 거리는 있죠. 근데 그들과 우리가 적입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왜 자꾸 거리가, 정치의 다양성을 존중을 해서 우리 진보 진영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거리는 있지만 절대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응? 제가 분명히 오늘부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재명 당대표께서의 이런 호소잖아, 호소. 나를 지지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도 동지를 비판하지 말고 분열의 언어를 쓰지 말고 배격하지 말고 적을 만들지 말라는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다음에 계속 조국 혁신당의 조국과 이재명 당대표를 갈라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이재명 당대표와 갈라치기 하는 놈들은요, 그들은 진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방송이 누가 진짜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범진보 세력의 통합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지금 아무도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사람이 없다. 자신감을 갖고 지지자들이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지지자들 때문에 이재명 꼴보기 싫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수박 타령도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수박들이 배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밖에서 자기네들이 끄적끄적 대봤자 정치하던 사람들이 직업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것까지 복귀를 말릴 우리가 이유는 없어요. 맡겨서 그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 또다시 분열의 언어, 또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할 때 그때는 우리가 반 죽여놓으면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 우리는 환영해줘야 돼요. 김두관이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난을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셨죠? 그러나 김두관은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그리고 범진보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경남에서 표를 득표하기 위해서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면서 물러날 사람 아니에요. 김부겸 수박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나 TK에서 득표력이 있는 사람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적어도 김부겸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도왔죠.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덧셈의 정치를 하고 덧셈의 지지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 못하고 그들의 과거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점점점 적대시하고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면 어떻게 대통령 만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했잖아요. 될 때까지 지지한다. 저는 이번 마지막으로 이번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정말 대한민국 작살 한번 내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에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저는 이런 국힘당이 권력을 잡는 나라에서 살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제 방송을 보는 과거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열민당 지지자들, 소나무당 지지자들, 제발 남의 당 일에 신경 꺼라. 니네 당 대표나 모셔라. 응? 과거 열민당 지지자들 지금 대부분 소나무당으로 가고, 응?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이재명을 지키기 이재명만 바라본다. 이 얘기하는 놈들이 가장 나쁜 놈들입니다. 이재명만 바라보다가 이재명 영원히 당대표 만듭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스스로들의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응? 제발 정권 교체 한번 합시다. 응? 제발 정권 교체합시다. 왜 아군을 자꾸 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응?
내가 볼 때는 이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시도 맥히지 않을 놈들이에요. 그들이 돈 버는 방법이니까. 나 같은 멍청한 새끼나 통합하자 그러면서 구독자 떨어져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께서 인재영입위원장의 친명자장 정성호 어떤 의원님을 모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28일 내일 복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재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삼선의 김병기, 당대표 총괄특보당장으로 역시 친명의 오선 안규백 의원.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안규백은 과거에는 누구죠? 정세균계에서 친명으로 오신 분이죠. 처음부터 친명 없습니다. 안 그래요? 처음부터 친명이 어디 있어요? 다들 김병기도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친명이 어디 있어요? 다들 과거에 박원순계, 문재인계, 정세균계 이런 분들이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게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간질 세력들에게 김병기 의원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영입 인사고 예전에 국정원 인사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이모선 의원도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영입 인사예요. 경찰 출신. 그 다음에 당대표 수행실장으로는 김태선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정성호 의원을 영입을 했다. 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내년 지방선거 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힘당은 그에 반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의 어떤 한동훈이가 고동진, 갤럭시 신화를 일으킨 고동진, 뭐 갤럭시, 그 다음에 뭐 LG, 뭐 걸리버, 뭐 이런 애들 다 영입할 건가 봐요. 법률 자문위원장에 국회법도 모르는 주진우를 임명했습니다. 국회법도 모르는 주진우를 임명했습니다. 무슨 핸드폰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죠. 시간 지나니까 제 말 맞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라고 비판했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비판했죠. 그렇죠?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혁신회의 여기서 세력화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했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세력화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린다. 내 귀에도 들어왔다. 오늘 제가 그러면서 친명 의원 모임인 미래정당혁신연구회가 출범할 것이다. 얘기 들었어요? 미래정당혁신연구회가 출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얘기했죠. 오늘 26일 날 이게 발족한다라고 하면서 줄여서 혁신연구회라 그랬죠. 혁신연구회. 혁신연구회가 오늘 출범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는 거리를 두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말대로 가고 있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원외 모임이라고 했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원외 모임인데 여태까지 그런 원외 모임이 원내의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사실상 좋은 영향력을 처음엔 끼쳤어요. 그래서 수박 척결을 외치고 여러 가지 해갖고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긍정적인 면은 민주당의 총선 과정에서 수박들 물갈이에 굉장히 일조를 했다. 근데 그 일조를 했는데 원외 모임이 원내까지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래정당혁신연구회가 출범을 하면서 혁신회의와는 거리 두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 거 뭐죠? 제가 말한 대로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혁신연구회가 정당 구성원과 시민 관점의 정당 정치의 개혁 방향과 내용 등을 검토하겠고, 여기 혁신회의,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 연구 모임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냐면요, 오늘 전우영 박사님 이 강연을 했어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인 국회 연구단체 미래정당혁신연구회, 혁신연구회가 26일 어제 출범을 했는데, 이들은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거리를 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당원 중심은 좋은데 이 당원들의 중심을 원외에서 조정하면 안 된다. 제가 기억나세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오히려 당원들을 점점점 강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열성 당원들을 점점 극단화시키고, 여기저기서 이분들이 분명히 좋은 영향력이 있었는데 자꾸 원내 문제에 개입을 한다. 세력화한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어떤 문제가 불과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미래정당혁신연구회는, 그래서 제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원외 정권개최 모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했죠. 원외의 인사들이 정권교체의 외연 확장의 무대가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원외니까 지역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지금 혁신연구회는 국회의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문제보다는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원외 활동을 통해서 외연 확장에 힘을 쓰고 정권 교체의 조직이 돼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민주당이 이제 선을 걷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이야 제가 정봉주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러지, 명팔이, 정말 정봉주는 그런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제가 당내 비판을 할 때는 항상 동지의 언어로 해야 되는데, 정봉주 의원이 얘기했던 그 명팔이라는 일부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일부가 또 이재명 팔이를 하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선을 긋을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갈라치기, 전당대회가 끝나면 갈라치기 세력들과 선을 긋을 것이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일어나잖아. 제가 강의원 이런 분들 처음에 수박 척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었지만, 결정적인 게 광주 경선이었어요. 광주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양분환과 강의원이 붙을 때 더민주 원내 조직이 엄청나게 원내 조직과 싸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명 좌장 인재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이 나왔다는 건 뭐냐? 누가 봐도 이제 정성호 의원이 하는 말은 이재명 당대표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제를 하는 거죠. 정성호 의원이 밖에서 진짜 이재명 당대표 이름 대면서 세력화하는 세력들에게 이분이 인재위원장이 딱 되면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이제 대선 체제로 바꿔서 정성호의 말은 이재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밖의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성호가, 믿을 만한 정성호가 온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에게 제가 축원을 드리면, 지금 가장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이제 복귀를 하시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를 하시면 뭘 해야 되냐면요, 의료 사태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윤석열 두 손 놓고 있죠. 한동훈이 윤석열을 한번 찔러봤다가 뒤지게 혼났죠. 안 해 이 새끼야 혼났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 하면 정말 대선에 확실히 이제 대통령은 이재명이 됩니다. 이 의료 참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여기저기서 정치평론가들이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 회담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하면서 급속하게 급속도를 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이도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저기 의료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면 어떠겠습니까? 싫어 이 새끼야. 제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또 까였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이 만나갖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료 공백 사태를 먼저 해결을 하면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이재명이 나서면 되니까.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면 된다라는 이미지. 윤석열은 두 손 놓고 있었고 한동훈이도 용화대 찔러봤다가 까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동훈이 만나갖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의대 문제를 윤석열과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를 통해서 한동훈이도 의대 문제 이거 증원 문제만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용사 싹 찔렀다가 싫어 이 새끼야 그러는 바람에 깨갱했거든요. 그냥 깨갱 한동훈이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이랑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석열과 이제 만나겠죠. 국민들 의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빨리 만나자라고 하면 윤석열이가 거부할 명분이 없죠. 전략 좋죠. 한동훈 만나서 의료 대참사 정쟁은 그만두고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죽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 대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한동훈한테 너는 깨갱했으니까 내가 윤석열과 영수의 회담을 통해서 담판 짓겠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윤석열을 만나갖고 의료 대란 증원 문제 해결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건 먼저 선점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거 하실 거예요. 네. 의료 참사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 문제를 그냥 총선에 이용하려다가 사실 지금 아무 해결책도 없고 뒷짐지고 앉아있죠. 국민들한테 참아라, 아프지 말아라. 국회가 이거 빨리 해결하라 그러면 참견 말라. 그냥 손 놨어요. 국민들한테 아프지 말아라, 참아라, 아파도. 이런 미친놈이 다 있습니까? 이건 탄핵감이에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거든요. 지금 국민들한테 참아라, 아프지 말아라. 국회가 그러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 국힘당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참견 말라. 확 싸다기를 45도로 그냥 이딴 게 대통령이에요 지금. 한동훈이가 그러면 왜 깨갱했냐? 국민 의료 개혁에 있어서 지금 증원만이 옳은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 돼. 또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맞습니까? 반맞습니까? 뭐 이지랄 떨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한동훈이가 정부에게 의대 증원 유예하자.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훈이가 의대 증원 문제를 유예시키자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싫어. 퇴짜 맞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이르는 거야. 이게 왜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온 것 같아? 처음에 한동훈이 입에서 나온 거야. 한동훈이 입에서 나온 거야. 뭐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비밀리에 건의를 했는데 까였어. 그럼 한동훈이가 뭐야? 기자들 상대로 제가 정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르는 거야. 이 일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정부에 이런 걸 건의를 했었는데 또 까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예상할 때 한동훈이는 계속 대놓고 언론에다가 용산을 들이받지 못할 겁니다. 계속 나중에 사후에 의료 대란 문제도 의료 참사 문제도 한동훈 이미 몇 월 달에 건의했었다. 계속 한동훈이가 제가 그때도 건의했습니다. 계속 결국은 까이는 것만 얘기하면 뭐죠? 까이는 걸로 용산과 차별화를 두는 거죠. 한동훈의 전략은. 왜 그러면 지금 깨갱했잖아. 아직도 윤석열의 어떤 임기가 많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대놓고 최상병 특검이나 의료 대란 문제, 의료 참사 문제에 대해서 용산을 들이받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한동훈이가 언론을 통해서 아무리 당대표라 그러고 의료 문제는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된다,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또는 야당과 협상을 해서 의료 참사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질 못해요. 그러면 용산과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아직도 한동훈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찔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의대 증원 유예하자라고 했었는데 까였다, 이 말은 한동훈 캠프에, 한동훈이나 한동훈 측근들로부터 이제 언론에 흘려졌고, 거기에 한덕수가 검토해봤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준 거예요. 소심한 복수예요. 그래서 오늘 소심한 복수라고 한 거예요. 계속 일러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싫다고 했대요. 저번 의대 문제도 제가 윤석열한테 건의를 했는데 윤석열이 싫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기자들은 한동훈 국힘당 대표 용산의 의대 증원 문제 유예하자고 건의. 그러면 윤석열 거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점점 차별화가 되죠. 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대놓고 했다가 또 당정 갈등 뭐 이렇게 어떤 언론에서 윤석열 한동훈 정면 충돌 뭐 이렇게 나올까봐 계속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심한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대 증원 유예 퇴짜 맞은 한동훈, 국민 걱정 줄일 대안 필요하다. 저는 국민의 걱정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하면 예. 그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이 새끼는 똑같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하자라고 했더니 바로 까였죠. 그럼 제가 이거는 언젠가 터집니다. 왜 터지냐? 지금 명품백 문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차적인 충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발의 조건 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2차 충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3차 충돌이 있었는데 이거는 깨갱을 했죠. 결국은 언론 플레이로, 제 말 이해가 가시, 한동훈 입장에서는 용산을 직접 들이받을 자신은 없으니까 뒤에서 기자들에게 그랬대요, 잘했대요, 싫다고 했대요 하면서 소심하게 하면 언론들은 기사를 써주죠. 이미 지난번에 윤석열에게 건의한 한동훈, 이번에도 까였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한동훈이는 윤석열에게 한동훈이가 이런 건의를 했었구나라고 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차별화 전략을 소심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치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특검 문제도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랑 어떤 대표 회담은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이를 만나서 손해볼 건 없어요. 한동훈이도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는 순간 지도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생중계 그거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면, 한동훈이는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거는 금투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어떤 세금에 관해서 완화 문제로 이재명 당대표를 사실상 압박을 할 텐데, 이재명 당대표는 거기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되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얘기하면 한동훈이는 즉답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야권 제1당 171석의 당대표이자 결정권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가 오케이 하면 민주당은 일사천리하게 오케이가 됩니다.
근데 한동훈이는 지가 즉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봐도 사람들이 회담이나 이런 결과들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통 크게 어떤 합의를 해주거나 이재명 당대표가 당신은 최상병 특검 제3자 특검법 우리가 발의해주겠다. 그거 아직도 받냐? 안 받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아직도 제3자는 유효하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변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냐?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미친놈이죠. 또 변명거리 하나 늘었어요. 처음에는 뭐 독소조항 빼자, 제보 공작도 하자 이지랄 떨더니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계속 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 박찬대 현재 원내대표가 26일까지 한동훈 너 제3자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너 응답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한이 지났잖아. 시한이 지나니까 이제 한동훈은 뭔가 메시지를, 사람들은 이제 한동훈 왜 말 안 하나 언론은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뭐라고 하나 얘기를 했더니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 이건 뭐냐면 윤석열을 들이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책 잡히지 않거나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맞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제3자 특검법 아직도 유효하고 이번에 야당이 합의를 하면 여러 가지 발의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발의했다가는 윤석열이가 죽거든요.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쫄보냐면요. 10월 16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4개의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남, 영광, 영암, 이렇게 광양 이렇게 기초단체, 호남에 2곳, 그 다음에 부산 금정군가요? 거기에 하나, 그 다음에 인천에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를 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월 16일 재보선 공천권 시도당에 위임하겠다. 왜 그래? 깨지면 또 한동훈 물러나라는 소리 들을까봐 12월 16일 재보궐 공천권을 시도당에 위임하겠다. 책임 회피하려고. 책임 회피하려고. 지면 민주당 완승 이런 부산에 가장 격전지가 이제 부산이 되겠죠. 인천이나 전남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세석 이길 가능성이 많잖아. 근데 부산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민주당 싹쓸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또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이 새끼가 제가 공천 안 했습니다. 저는 시도당에게 공천권을 넘겨줬습니다. 예. 저는 그게 정당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지랄 결국은 무슨 당대표가 된 놈이 또 이재명 당대표만 만나면 전패 아닙니까 얘가? 응? 이재명 당대표만 만나면 깨갱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16일 재보궐 공천권 시도당의 위임. 책임 무슨 당대표 뭐하러 한 거야? 응? 당대표 뭐하러 한 거야? 응? 쪽팔린 거죠. 응? 아마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와 회담 라이브 방송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아마 복귀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9월 초 정도에 9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한동훈과 대표 회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급이 안 맞는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왜 만나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을 만나고 바로 영수회담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영수회담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추석 전에 왜 만나냐면 결국은 한동훈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서 어떤 얘기하는 것은 탑 기사가 돼요. 탑. 그렇죠? 헤드라인이 됩니다. 결국은 추석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도 그러고 한동훈도 그러고 결국 한동훈이가 저렇게 라이브 고집 안 난다는 거는 지금 한동훈 존재감이 없잖아요. 추석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의료대란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만남으로써 어부지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한동훈이나 추석 전에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정치 분석을 듣다 보면 좀 국회 일정이나 정치 일정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왜 민주당이 의료 대란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29일 날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보건의료가 이 파업을 하게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간호사들이 PA라 그래갖고 진로 지원이라 그래요.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이탈을 하는 바람에 지금 간호사들이 거의 전공의가 하는 일까지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당이 이제 와서 간호법 통과시켜달라고 쌩 난리를 칩니다. 작년 8월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지금 얼마나 지금 순조롭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윤석열의 스텝이 꼬인 게 이겁니다. 간호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의사들의 편에 섰던 거죠. 간호사들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간호법에 작년에 포함됐던 것을 자세히 보면요. 간호사들도 일정 의원을 개업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집단 반발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한 축인 의사들의 편을 들어서 간호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의대 증원 문제는 국민 여론이 높으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총선에서는 이걸 써먹어야지 하면서 4월 총선을 맞춰서 의대 증원 2,000명을 빵 터뜨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총선에서 아주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의사들의 기득권이 견고하고 셌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 전공의 그다음에 전문의가 전부 단합해서 어떤 그 사직을 하고 전공의들은 미복귀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장기화가 된 것이거든요. 총선의 의대 증원 문제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윤석열의 총선 전략이 실패해서 국민들의 지금 생명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때는 의사들 원래 기득권은 기득권을 편을 들기 때문에 이런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어떤 의료단체나 의사협회나 이런데 어떤 로비나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지가 의사들과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라도 간호법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 간호법 이거 여러 가지 이거 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과 국힘당이 통과시켜달라는 간호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가 있었어요. 이날 구체적인 협의안을 돌출하지 못했는데 그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 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들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이 과거에 했던 역할들을 상당히 간호사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거에 거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국회 복지 소위를 통과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간사가 제가 알기로는 박주민 의원이에요.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 간사이기 때문에 이 파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건복지 소위원장은 강선우 의원이고요. 어떤 이거에 대해서 지금 28일 날 아마 본인 회의에서 처리될 그 전망이에요.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국힘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지네가 거부권 행사하더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집중 심사를 해갖고 28일 내일 아마 이재명 당대표님 복귀하자마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의료참사 이재명 대표 복귀하자마자 간호법 통과시키고 의료참사에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범위 뭐 이런 것들 논쟁 그거 다 해결할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는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죠. 보건복지위원장이 박주민 의원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된 수정안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금 급하잖아. 급해서 민주당이 민주당안을 받아주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이놈들이 통과시켰으면 이유 괜찮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윤석열이가 이 간호법을 왜 반대를 거부권 행사했냐면 의사와 간호사 간에 직능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어떤 업무 구분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의사단체에 손을 들어주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제는 마치 민주당이 거부해서 이번에 그 간호법이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무려 4시간이나 아니거나 3시간 낮부터 준비했던 심층분석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